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겨울철 뼈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곳곳에 얼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럴 때 특히 낙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든 노년기에는 뼈가 또 약해져 있어서 살짝 넘어져도 골절이 되기가 쉽거든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뼈가 약해지는 이유부터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여권 파워입니다. 여권 파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 조사 결과 한국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가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 헨리 여권 지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각국의 여권만으로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강력함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비자 없이 더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을수록 여권의 파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 들고 있으면 따로 비자 신청 발급 안 하고 말 그대로 여권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2개국 비자 없이 갈 수 있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도 한국과 공동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자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 대단한 거야 막 그쵸.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3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 2위는 어딥니까? 여권 파워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싱가포르였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 여권은 전 세계 227개 국가 가운데 195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하반기부터 4회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위는 193개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일본이 차지했고요. 우리나라하고 한 개국 차이예요. 네. 4위는 191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19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벨기에,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최하위 국가를 보면은요, 106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6개 국가에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북한은 99위였어요. 41개국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데 이 북한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나라들을 보면 이란, 요르단,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이 있습니다. 이 헨리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상위 국가들과 하위 국가들의 격차, 이 시민들이 누리는 여행 자유의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외여행할 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여권 파워를 실감할 수 있죠. 예. 다음번 그 조사에서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 여시니아입니다. 여신이야.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게 뭐죠? 겨울철 식중독, 음식 조심해라 하면은 주로 노로바이러스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주변에 노로에 독감에 맞아요.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겨울철에 활동하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균도 잊지 말고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시니아균은 저온성균이라고 해요. 저온 보관 상태에서도 균이 증식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보통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네. 노로바이러스가 까다로운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어 이런 건데요. 여시니아도 비슷합니다. 다른 장내세균은 증식할 수 없다고 하는 0도에서 5도 사이에 냉장고 안에서도 이 여시니아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여시니아균은요. 진공 포장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방심할 수 있는 이 겨울철에 네. 굉장히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여신이야 이래서 여신. 아, 여신이야. 네, 여신이야. 네. 이게 균 이름이 여신이야. 무시무시한 균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면 여신이야 중독이 안 되도록 하려면 이게 원인균이 뭔지 오염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익히지 않은 혹은 덜 익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큰 오염원이고요. 국내에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김치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충북의 한 김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에서 여신이하균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이 돼서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된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지난 2021년에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 이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던 이 시기에 식약처에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에 대해서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더니 검사 결과 15개의 제품에서 이 여신이하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여신이하균에 감염되면 증상이 어떤가요? 이 연령에 따라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또 39도 이상의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5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들 사이에서는 발열, 또 특이한 건 우측 복부의 통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우측 복부. 네, 이런 증상은 감염된 지 4일에서 7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1주에서 3주가량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텐데 여신이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장 먼저 상식대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육류 조리하실 때 조리기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또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돼지고기를 날 것이나 덜 익힌 상태에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신이하균은 그래도 다행인 게 6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사멸이 된다고 해요. 충분히 가열 조리 후에 섭취하면 예방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요즘에 감기도 그렇고 하니까 겸사겸사 손 자주 씻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겨울 전에 무슨 식중독이야? 아닙니다. 여신이하균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패딩 속 주사기입니다. 패딩 속 주사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죠? 누가 일부러 몰래 넣었다는 건가요? 정말 놀랍게도 새로 산 새 패딩 안에 주머니 속에 주사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옷 주머니에서 주사기가 나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딩을 하나 주문했고 배송된 패딩을 집에 있는 가족에게 대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배송받은 패딩 주머니에 사용하는 적이 있는 주사기 3개가 들어있던 겁니다. 야, 이게 배송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패딩 안에 주사기가 3개가 들어있다? 네, 야. 그것도 사용한 주사기고 네.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들어있던 거예요. 이거 상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입고 주사기 있는지 모르고 손을 그냥 훅 찔러 넣었다면 네. 야, 이거 정말 끔찍한데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누가 썼을지 모르는 출처도 모르는 주사 바늘이 나한테 갑자기 푹 찔렸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주사기의 뚜껑 부분이 닫혀 있어서 다치진 않았다고 해요. 글 작성자인 A씨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는데요. 만약에 주사기가 바늘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찔리거나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도대체 이 주사기 정체가 뭔지 궁금해하니까 주사기에 적혀있는 글자를 검색합니다. 그랬더니 폴리트롭이라는 배란 유도제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곧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요. 고객센터에 응대하는 분도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요즘 물량이 많아지면서 반품 검수를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반품 안에 그게 들어있었구나. 아니 근데 반품이 되면 일단 한번 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물량이 많아졌어도 검수 제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A씨는 이런 답변을 들었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물량이 쏟아져도 이렇게 크기도 큰 물건이 주머니에서 이제 그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렇게 보냈다는 건 굉장히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성토를 했는데요. A씨는 해당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면 상품 받고 주머니에
무작정 무심코 손 집어넣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보고 착용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접한 누리꾼들도 굉장히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괜히 덤터기 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옷 입고 반품한 진상이나 제대로 검수 안 한 회사나 똑같다. 둘 다 문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이 제대로 준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쵸. 기본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애시당초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번째 모닝픽 수수료 절반입니다. 어떤 수수료가 절반이 된다는 건가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수수료가 절반이라고 하면 뭐든지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13일부터 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건 대출을 받았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에 상환할 때 내야 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9일인 어제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율 변동 내역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에 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돈을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일찍 갚는 건데 성실하게 갚았는데 왜 수수료를 무냐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실비용이라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뭐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생명보험 이런 곳의 금융사가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기관으로서는 이거를 메꾸고 싶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뭐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모집 수수료 비용 등등 대출 관련한 행정비용, 모집비용들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내가 이 기간 동안 기대했던 이자를 못 받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 구해야 되니까 그거 좀 메꿔야 된다라고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요. 금융사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비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서 실비용 내로, 그러니까 새 대출 시행 시에 금융권에 발생하는 손해 그 이내로 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얼마나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출 상품 중에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87%포인트 하락했고요. 변동형 주담대의 경우에는 0.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 변동금리는 0.55%포인트 각각 인하되고요.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에서 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고요. 공시된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에 좀 이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은 뭘 잃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건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행복한 아침에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고 싶은 그 질병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닥터 상담소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찾아가는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출생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시죠. 세 번째, 초혼 연령. 두 번째, 고령 임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난임입니다.
이쪽인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정말 수많은 분들의 말 못할 고통이죠. 난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자, 가장 먼저 정확히 어떤 상황일 때 난임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하지 못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만약 여성분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내에 임신하지 못했을 때 난임으로 진단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난임 겪는 분들 요즘에 진짜 많으시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을까요? 난임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0.37%씩 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난임 유병률을 약 1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임 환자 수는 2020년 약 23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24만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은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니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난임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난임 겪는 분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좀 유한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탄산음료가 난소, 탄산음료 속의 기포 하나하나가 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포들이 탄산음료 밖으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기포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기포가 빠진, 김 빠진 탄산음료만 남게 됩니다. 우리 여성의 난소는 태어날 때 200만 개라는 많은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기서 난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는 없고 탄산음료에서 기포들이 빠르게 사라지듯이 대부분의 난자가 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건강한 난자의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난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배란장애, 난관 폐쇄,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난임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의 원인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난임 비율은 1대1 정도로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담당을 했던 한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의 나이가 36세, 난임 기간 1년이라는 기간으로 내원을 하셨었고 평소 35일에서 40일 정도의 불규칙 월경 주기, 그리고 피검사, 호르몬 검사상에서 난소나의 호르몬 AMH가 7.0으로 좀 높아서 다낭성 난소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겠구나라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39세인 남편분이 이제 나중에 내원을 하셔서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정상정자 모양이 1%밖에 되지 않은 기형정자로 진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외수정을 시술을 시행을 했고 임신을 바로 성공을 하셨던 부부가 있었고 막상 검사를 보면 남편분 정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꽤 흔해요.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난임 기간이 있다면 난임병원에 내원하셔서 두 분이 함께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난임이 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한다면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난임 검사는 특히 이제 부부가 함께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생리 시작일 기준으로 2일에서 3일째 시행하는 호르몬 검사, 그리고 생리가 끝나고 배란하기 전에 시행하는 자궁난간 조형 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여성분이 하시는 기본 난임 검사이고 남성 검사는 이제 정액 검사가 기본 난임 검사입니다. 이런 산부인과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건강 상태도 당연히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고령 난임의 경우에는 그만큼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은 당연히 난자질 저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난임으로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이제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이 있는데요. 먼저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특수 처리를 거친 남성분의 정액을 가느다란 튜브를 이용하여서 자궁 안에 주입하여 실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인 나팔관으로 더 많은 수의 정자가 가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체외 수정은 어때요? 흔히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도 불리는 체외수정 시술은요, 생리 이틀째에서 3일째부터 과배란 주사를 열흘 정도 쭉 사용을 하여서 많은 수의 난자, 보통 15개에서 20개 가량을 목표로 난자를 키우고 이 잘 자란 난자들을 난자 채취 시술을 통하여 채취를 한 뒤에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임신율을 향상시켜서 빠른 임신을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이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선택할 때 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호르몬 검사, 자궁 난관 조형 검사, 정액 검사 이렇게 모든 부부의 기본 검사들에서 두 분 모두에게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원인불명 난임이 또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원인불명 난임의 경우 여성 연령이 38세 미만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고 여성 몸에도 부담이 적은 인공수정 시술을 2회에서 3회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성의 나이가 38세부터는 바로 체외수정 시술을 시도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 중에 어떤 시술로 시작을 해보실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난임 기간이나 난임의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여성분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생식과학회, 유럽 생식과학회 등의 세계 많은 난임 의사들이 권고하기로는 만 나이 40세부터는 사실 6개월까지 임신 시도 기간을 기다리실 필요 없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작게나마 있다면 바로 난임병원에 내원을 하여서 검사와 시술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의 난자들은 이제 지금도 탄산음료의 거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퇴화하며 사라지고 있고 이 남은 난자들 중에서 건강하게 배란할 수 있는 난자가 몇 개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나팔관에서 난자와 정자가 마주치더라도 사실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임신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정이라는 단계를 의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서 자연 임신에 대비하여 임신 성공률을 증진시키는 시술이 체외수정 시술입니다. 보통 1년이면 12번의 배란과 수정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 12번 중에 한 번이라는 귀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의료 기술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난임이란 게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임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30대시라면 먼저 난소나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AMH 피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분은 31세에 AMH 수치가 5.54로 나왔고요. 나이로 환산하면 이제 난소 나이는 25세다라고 나왔으니 이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임신을 미루고 신혼생활이나 커리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기간을 가지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좋게 나오시지는 않고 노란 선이 나이별 중앙값인 반면에 제일 밑에 보라색 선이 하위 5%의 그래프예요. 같은 30세라도 누군가는 5점대의 AMH 수치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하위 5%의 수치인 1점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AMH를 먼저 측정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임신을 잠시 미뤄도 될지 아니면 난자 동결 같은 또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난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상담해주신 닥터 추민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강 확실히 챙겨보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건강 리모델링 함께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규 정형외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한동아 한방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추워서 야 이제 올 겨울의 정점인가 했는데 오늘은 더 추워요. 너무 이렇게 추웠어요.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비결 뭐가 있습니까? 아, 있죠. 저는 일단 춥다. 그럼 밖보다 속을 따뜻하게 해줘요. 일단 먹는 거. 뜨끈한 어묵 국물. 길 가다가 춥다. 그럼 핫팩을 사러 갈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묵집 어딨나. 요걸 일단 보고요. 뜨끈하게 한번 마셔주면 속이 샥 풀리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래서 네. 겨울에 따끈한 탕보다 살찌고 네. 그래서 따뜻해지고 잘하고. 네, 네. 반복입니다. 근데 사실 겨울에는요, 뭐 눈도 오고 그러면서 빈방이 생기고 이러면 뼈 건강이 그렇게 걱정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겨울철 뼈 건강을 위협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 사진 힌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고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뭐지? 일단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하얀색이 뭐가 딱 툭 튀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저거 뭐 생쥐인가? 뭐지? 네, 한 번에 맞추시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확대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맞추기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전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일단 뭔가 숭덩숭덩 그쵸? 비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 약간 뼈 사진 같기도 해요. 오, 맞아요? 잘 맞추셨어요. 이건 뼈 사진인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뼈의 사진입니다. 숭덩숭덩 비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줄어들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뜻하죠. 네, 제가 이제 정상뼈와 골다공증 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상뼈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뼈 조직을 생각하면 이게 꽉 채워져 있는 구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뼈도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물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그물망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골다공증 뼈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아까 그 정상뼈에 비해서 구멍이 좀 더 커져 있고 그물망이 조금 더 성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약해지고 얇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뼈 무게도 점점 좀 줄어들게 됩니다. 뼈 무게까지도 주는구나. 이게 보형을 보여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게 튼튼한 뼈는 촘촘하고 오밀조밀한 느낌이고 지금 약한 뼈는 이렇게만 톡 쳐도 지금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뼈는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동으로 이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뼈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요. 이 조골세포는 말 그대로 뼈의 생성을 돕는 세포입니다. 파골세포는 또 말 그대로 뼈를 파괴하고 이제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세포인데 이 뼈 건강에 이제 이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가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 이 밸런스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골세포의 활동이 더 커가지고 조골세포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그런 뼈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골밀도가 줄어들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네,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노화나 가족력도 있고 또 음주, 폐경, 유전, 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네. 그리고 운동 부족이나 비타민 D 결핍도 원인이 되죠. 아까 이제 우리 파골세포 말씀하셨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 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해 줍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골세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골다공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신주골이라 그래서 신장이 뼈 건강을 주관한다라고 보는데요. 신에는 신장의 전기인 신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르몬 계통도 포함하는데요. 노화가 되면서 신정이 떨어지면서 또 뼈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골다공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어떤 식으로 골다공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냐면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가 부러져서 병원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여기가 잘 부러지는 부위가 아닌데 왜 부러졌지? 한번 골밀도 검사 좀 해봅시다 라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골절 이후에 뒤늦게 골다공증을 진단받는 경우들이 더 많으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시그널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면 골다공증을 예측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골다공증 신호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퀴즈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좋아해요, 저희들. 네. 자, 골다공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손톱의 상태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없다. 한번 OX 한번 들어보세요. 의외의 질문인데. 있으면 O, 맞습니다. 없으면 X 이거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오, 이거 네.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서 저는 왜 X를 들었냐면은 저도 한번 손톱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 바스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손톱 영양제만 잘 발라줬더니 손톱이 금방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뼈하고 연관이 있었으면 뼈에다가 손톱 영양제를 바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전 지금 X를 들었어요. 아니 저는 어디서 저도 들은 적이 저도. 있어서 여기 좀 저 매끈하고 이래야지 맞아요. 이게 거칠어지면은 좀 뼈도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 들었어요. 그래요? 예. 정답은요? 역시 대단하신 게 정답은 O입니다. 에이, 오. 틀렸다. 골다공증을 우리 손톱 상태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평상시에 이게 단단하고 이렇게 두꺼웠던 손톱이 만약에 예전부터 잘 깨지거나 만약에 얇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뼈가 약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뼈 조직하고 이 손톱 조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까 네, 시영 씨가 네. 말한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뼈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칼슘이 있잖아요.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손톱이 잘 자라지 않고 뼈가 이렇게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과 다르게 손톱의 변화가 느껴졌다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의를 기울여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톱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겠다. 이는 어때요? 이. 이는 이제 사실 이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지해주는 그 치주골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가 잘 흔들거나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퀴즈 또 있죠? 다음 퀴즈는 제가 드릴게요. 자, 골다공증이 생기면 키가 커진다. O, 키가 안 커진다. 커진다고요? X. 골다공증이 어떻게 바로 에이, 예, 바로 아니지. X. 에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네. 일단은 전에 문제가 1번 문제가 5가 정답이면은 두 번째는 이거라고 X가 이거면은 맞나? 아니에요. 아니요. 헷갈리. 제 반대일 보세요. 것 같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뼈가 지금 튼튼해요. 여기 이제 구멍이 숭숭숭 나요. 지금 키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안 커져요? 이 느낌이라고요. 아닌 것 안경 씨 거는 같은데. 상상이고 그렇게 따지면 네. 중년 여성분들이 키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키가 줄었다고 역시.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네.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X 이거 그러네. 같은데 정답은요? 저는 이거 사실 나머지 두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 준비하셨길래 보너스 퀴즈로 내드렸는데 여기서 갈릴 줄 몰랐어요. 자, 정답은 예. X. 당연히 X입니다. 아 역시 네. 희영 씨가 개그맨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살려주셨어요.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요.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리면 키가 줄어들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건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무너지기도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척추뼈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든 체중을 중력에 반해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척추가 약해진다.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년 또는 노년층인데 3년 이내에 한 키가 3에서 4cm 정도 줄어들었다. 이때는 오히려 골다공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야, 내 키가 줄어드는 것도 골다공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퀴즈는요. 네, 다음 퀴즈는 제가 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두 문제는 되게 쉽게 맞출 줄 알고 이 문제는 어렵다고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헷갈려서 큰일 났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의외로 강해요. 저희가. 맞아요. 응. 문제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네. 청력 손실의 위험이 커진다. 맞으면 이거 O, 어렵네. 틀리면 X. 아니, 이게 무슨 골다공증하고 청력이 무슨 관계가 있어? 에이, 우리를 너무 뜨문뜨문 보신다. 골다공증은 뼈고 청력은 여기 있는데 이거 너무 좀
달라요, 선생님. 그리고 근데 저는 한동환 원장님이 뭔가 반전을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반전 꿈꾸고 1, 2번을 속았죠. 틀렸어요. 네. 강혜인 씨가 눈치가 빤한 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정답은 O입니다. 오해요? 어머.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는 건 노화의 한 가지 증상이죠. 그런데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거나 돌발성 낭청이 생겼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귀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에 뼈로 구성된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서 청력을 유발하는 감각신경도 약화시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막 안쪽에 보면 이소골이라고 있습니다. 고막의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건데 이것도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력 손실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은 골다공증이나 골밀도가 저하된 경우에 4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 저희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 손톱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 네,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걸로 골다공증인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검사로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네, 이 골다공증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는요, 이른바 엑스레이 검사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 이른바 덱사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주로는 대퇴골이나 손목과 같은 뼈에 엑스레이 단면을 찍어서 촘촘한 정도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결과치 나오는 것 중에 T스코어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T스코어의 크기 정도를 통해서 골다공증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요. T스코어는 개인의 골밀도를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서 건강 상태와 골절의 위험도를 확인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가 클수록 골밀도가 단단한 건데요. 마이너스 1 이상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일 때는 골 감소증 상태로 분류하고 마이너스 2.5 이하이다. 이때는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물론 이제 뼈가 이제 숭숭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구멍은 구멍이고 살면서 삶의 질을 막 떨어뜨릴 만큼 불편하지 않으면은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데 만약에 방치를 해두면 이제 골밀도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합병증도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골밀도가 너무 낮으면요. 허리를 구부릴 때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침 할 때도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머, 기침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눈이 와서 빙판길이 생겼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를 걷다가도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뚜렷한 불편함이나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이 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왼쪽에 촘촘하게 쌓은 나무 토막이 정상뼈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좀 숭덩숭덩하게 있는 나무 토막이 골다공증 진단받은 뼈라고 볼게요. 네. 정상뼈는 충격을 가해도 잘 버티고 있죠. 네. 강도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같은 강도의 힘을 아이고. 골다공증에 있는 뼈는 쉽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같은 강도의 충격에도 골다공증 뼈는 더욱더 쉽게 골절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이제 골다공증은 이 미미한 충격에도 정상뼈를 가진 그런 뼈보다 이제 훨씬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거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현재는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생기겠죠. 네. 통증이 생기면 아파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면 이제 거동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방치하시면 안 되고 일단 골절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같이 챙겨주시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일 때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 어떤 게 있는지 뼈가 비어 있으니까 잘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뼈 튼튼하려면 뭐 챙겨 먹어야 된다? 멸치. 멸치가 이제 칼슘이 풍부한 걸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이거든요. 게다가 보통 멸치 말려서 먹죠. 네. 햇볕에 말리게 되면 비타민 D가 농축이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역이라고 하면 출산 때 먹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도움이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역시나 흡수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칼슘이 풍부한 음식하면 시금치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미역의 칼슘 함량은 이 시금치보다 25배나 더 높고요. 우유보다도 13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13배나? 저는 씨앗류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씨앗류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의 정을 보충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씨앗에도 칼슘 함량이 꽤 있습니다. 그 단백질, 지방, 또 이렇게 뭐 철분, 칼륨 함량도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씨앗은 홍화씨, 아마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홍화씨는요, 골절 회복을 촉진시키고 골다공증과 골 손실을 억제하면서 지질 대사 개선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물류, 채소류인데요. 여기에는 칼륨 수치가 높죠. 그런데 우리 몸의 나트륨은 몸에 있는 칼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이 칼륨이 나트륨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죠, 칼슘을 배출하는 나트륨 수치를 억제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있는 경우에는 이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민간요법으로 또 많이 먹었던 게요, 바로 닭발입니다. 그런데 닭발? 개족탕이라고 있습니다. 개족탕. 닭발에 우술, 두충, 속당 같은 거를 같이 끓여서 먹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요통, 퇴행성 관절염, 또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일부 한의사들은 이 개족탕을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처방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상 차림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미역국에다가 네. 멸치볶음 반찬하고 그냥 다 먹고 개족탕. 나서 뭐 홍화씨나 아니면 뭐 해바라기 씨로 그렇죠 디저트처럼 먹고 닭발도 괜찮고 개족탕 먹자. 제가 그것만 빼고 있었는데 네. 개족탕까지 이렇게 하면 정말 뼈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어서 알아볼 이 겨울철 뼈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먼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질환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일단 보니까 허리 쪽이 좀 불편해 보이시거나 아니면 엉덩이? 아니 저거 미치니까 네. 저거 요즘에 저희 집사람도 저거 때문에 고생하는데 고관절. 고관절 그쵸? 고관절일 수도 있고. 고관절 질환일 수 있어요. 중년 여성들 많아져. 네, 맞습니다. 이 고관절 질환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골다공증 환자는 아까 빙판길이나 이 눈길에 넘어지시면 골절상을 입기 쉽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고관절 질환은 골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관절 뭐 알긴 아는데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관절은 넓적다리뼈, 퇴퇴골과 골반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가 고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은 척추와 더불어서 체중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죠. 저 그림과 같이.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보면 엉덩이나 허리 고관절 부위 엉덩이 쪽에 통증이 나타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고관절 부위가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을 잘 잡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쉽게 미끄러지고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밖에를 나가지 않고 실내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이제 또 욕실이 미끄럽잖아요. 네. 욕실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뭐 단층 건물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나 실내에서도 항상 주의에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게 예전에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으면 네. 고질적으로 계속 아파요. 저도 20대 후반에 족구 하다가 아이고. 한번 아스팔트에 꽝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이래. 아유, 어떡해. 그런데 이게 또 무릎까지 와요. 고관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그 고관절 골절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 이제 인간은 이제 기립을 해서 이제 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행을 할 수가 없죠. 고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2차적인 합병증도 있는데 폐렴도 생길 수 있고요.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혈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혈전도 유발됩니다. 그러면 고관절 수술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관절 수술했는데요.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14.7%.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요. 24.3%.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나 높아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 여기 진짜 소름이 샥 돋았거든요. 이게 고관절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저희 엄마도 생방으로 보고 계세요. 엄마,
조심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되고 고관절 잘 챙겨야 돼, 엄마. 어우, 사랑해. 좋아요.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려고. 네. 그러면 이것도 희경 씨 어머님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관절 골절만큼이나 고관절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또 있거든요. 바로 고관절염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다친 다음에 계속해서 아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때는 고관절염일 확률이 더 높아요. 고관절염 같은 경우는 원인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화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골이 마모되고 그로 인해 좀 점차적으로 불편감이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 같은 경우는 특정 질환이나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골절이 있어서 고관절이 변형이 됐다거나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관절이나 연골이 변형이 됐을 경우에 좀 더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증상 또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고관절염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고관절염이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중년 또는 장년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도에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 중에 무려 17%가 20에서 40대까지의 환자들이었다고 해요. 어머머. 생각보다 좀 젊은 층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 고관절염이라는 게 그냥 다리 우리 평소에 이렇게 꼬고 앉으시거나 짝다리 짚거나 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리고 또 좀 비만이신 분들, 체중이 좀 과하게 증가를 했을 때에도 고관절에 무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평상시에 과격한 운동 많이 하셔서 외상이나 또는 운동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20에서 40대면 딱 저거든요. 저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 연령대가 주의해야 하는 고관절염. 그래서 고관절염에 걸린 건지 자가진단 이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허리를 치료했는데도 엉덩이 부위가 여전히 불편한 경우, 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경우,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굳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저는 3번이는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뼈가 굳어 있는 느낌 받을 때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거 너무 많이 자서 그래요. 명쾌한 해답을 얻었네. 계속해서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4. 양말을 신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경우. 5. 한쪽 다리로 지탁에 오래 서 있거나 점프가 어려운 경우. 6. 다리를 돌리거나 책상 다리 자세를 취할 때 통증 혹은 걸리는 느낌이 있는 경우. 7. 자주 음주를 하는데 어느 순간 고관절 부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저는 근데 자주 음주를 하는데 통증은 없어요. 그건 아니죠. 네. 이번에는 저 처음으로 하나 정도 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항상 있으니까 저도 네, 한 2개 정도 되네요. 네. 2개 정도. 이 문항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고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어머, 또 이제 딱 걸려서. 걸려서. 예, 그렇기 어떡해.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검사를 합니까? 뭐 엑스레이도 찍고 엑스레이에서 좀 이상 소견이 보이면 정밀 검사 MRI 찍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생활 습관인데요. 우리가 이제 쪼그려 앉거나 이 양반다리 하면서 이제 오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들 있죠. 그럴 경우에 고관절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시면 이제 평상시에 다리 꼬고 앉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긴장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 또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적절하게 체중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은 우리 몸 전체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를 하면 관절이 받는 부담은 2배, 4배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늘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고관절 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아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혈자리가 그려진 인형, 신구 동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관절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3군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환도혈입니다. 환도요. 어르신들 환도선다라고 표현한 부위가 바로 이 부위입니다. 환도선다. 이 고관절 부위에 보면요. 위치는 꼬리뼈와 이 대퇴골 대전자를 이었을 때 3분 후
바깥쪽으로 3분의 1 지점이 위치한 곳이 바로 환도혈입니다. 환도혈. 환도혈은요, 엉덩이 근육 사이에 있는데요. 바깥쪽에 대둔근이 있고 안쪽에 이상근이 있는 위치에 해당합니다. 환도혈을 자극을 주게 되면요, 요통에도 도움이 되면서 고관절 통증, 또 좌골 신경통, 안쪽에 이상근이 있어서 이상근 증후군, 또 이로 인해서 다리가 저린 증상에 자극을 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손가락으로 자극을 주기에는 너무 근육이 커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집에 보면 골프공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네. 골프공을 바닥에 대고 무거워요. 자신의 환도를 대고 무게로 누르는구나. 자신의 체중을 실는 겁니다. 3번 정도 이 다리를 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시원하겠다. 자극을 준 다음에 다리를 들고 불편한 환도, 그 고관절을 불편한 부위, 무릎과 고관절을 3번 정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다른 혈자리는요? 자, 두 번째는 자, 쭉 내려와서 풍시혈이라고 있습니다. 풍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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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시혈은요, 차렷 하면 가운데 손가락이 끝나는 부위. 허벅지 쪽에. 그렇죠. 허벅지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풍시는요, 흥미롭게도 이 선이 연결돼 있죠. 선이 어디로 연결돼 있죠? 환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족소양 담경이라는 경락이 있는데요. 풍시는 한자로 바람, 풍, 시장할 때 시, 바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근육, 경련, 마비에도 좋고요. 허벅지나 엉덩이, 바깥쪽 이 대퇴부 근육을 풀어주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고관절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지 무력이나 하지통 또 이렇게 대퇴 사두근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 이 풍시를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이 풍시는요, 집에 또 이런 지압봉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자신의 집에 있는 지압봉을 선물해 주세요. 전 없어요. 저도 없는데. 다 있잖아요. 한의사 선생님이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까진 인정했어. 한 번에 5초씩 5번 정도. 그러면 지압봉이 안타깝게 없다. 그러면 집에 다 주먹 하나씩은 있어요. 자신의 주먹은 있어요. 아, 톡톡 이렇게 쳐줘. 톡톡톡 쳐주면 도움이 됩니다. 집에 세 주먹은 두 번째는 개씩 있는데. 세 번째는 양릉천입니다. 양릉천. 양릉천은 좀 잡기가 어려운데요. 잡을게요. 여기 보면 경골이 있습니다. 경골에 보면 쭉 올라가다 보면 거칠어진 부위가 있어요. 이걸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데 네. 경골 조면 뒤쪽에 보면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 그리고 이 위치는 경골 조면과 비골두 사이에 해당되는데 양릉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선이 양릉천, 풍시, 올라가는. 그렇죠. 연결돼 연결돼 있네요. 있죠. 그렇죠. 같이 연결돼 있죠. 이 양릉천은요, 근육병에 특효합니다. 근육경련, 근육마비, 근육통에 좋고 네. 또 근피로, 또 고관절 통증에 이 양릉천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하나씩 있는 지압봉, 이 지압봉 있으면 주먹으로 톡톡톡톡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 있는 주먹으로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세 군데였나요, 지금? 그렇죠. 쭉 그게 타고 올라오면서. 어렵지 않으니까 위치만 잘 좀 보고 꾹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자리 알아봤으니까 운동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경 씨 저랑 함께 하실까요? 저 네. 선택당한 건가요? 네. 갑시다. 제가 요즘에 자꾸 운동을 많이 시키시길래 네. 아예 운동복을 입고 와요. 자, 이 운동법은 네. 이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대표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 시합 나가기 전에 이 다리 고관절 주변의 근육을 푸는 그런 운동으로 알려져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운동입니다. 해볼래요. 근데 이 정형외과적인 측면에서도 이 고관절 주변에 그 질환이 있을 때 증상 완화랑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엉덩이, 허벅지 근육 이런 것을 이제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벽 있죠. 누구나 네. 가지고 있는 벽이 있고. 집에 벽 하나씩은 다 다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의자도 다 있을 겁니다. 의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의자를 좀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깨 너비만큼 우리가 다리를 벌리고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 무릎을 네. 들어 올려줍니다. 이제 이게 시작 자세고요. 뒤로 힘차게 착 킥을 합니다. 쫙. 네, 이 상태에서 옆쪽으로 옮겨주시고 고관절을 탁 올려줍니다. 아, 이거. 자, 뒤로 그래, 쫙 이 운동 많이 하더라. 하시고 시원하다. 올려줍니다. 네. 자, 이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엎드려서도 하더라고. 네. 누워서. 자, 그리고 이게 또 변형이 있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옆으로 차고 하고 다시 올려주고. 반대로 도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착 하시고 하고 올려주시고. 착,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뒤에 남편이 있으면 착 하고 이렇게. 자, 오고. 이 운동할 때 항상 주의사항이 있죠. 네. 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서서히 각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아까 저는 최대한 저도 90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조금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건데 네. 조금 각도를 해서 차주고 다시 오라고. 아, 무리하지 않는 게 그렇죠. 포인트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되면은 각도를 좀 더 높여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절 운동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키워주는 데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진 느낌이 드는데 또 다른 동작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좀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앉는 거 전문이에요. 자, 앉아서. 자, 이건 앉아서 그냥 다 앉지 마시고 약간 걸터 앉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무릎을 우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다 이렇게 걸터 해보실까요? 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고관절 아프실 때 제가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네. 아픈데 시원한 네,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엉덩이 뒤쪽 근육 여기가 쫙 늘어나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좀 드실 거거든요. 어우, 자, 시원해라. 그래서 의자 높이만큼 맞춰도 되고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의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아, 내려가신 이게 분들이 최선인데. 자, 그런데 유연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운동을 원하신다. 그러면 네. 허리를 조금만 더 숙여 보십시오. 숙인 상태에서 쭉 내려 보시면 어떻죠? 자극이 더 많이 네, 오네요. 더 많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눌러주시고 떼주시고, 아이고, 시원해라, 이거. 쭉 눌러주시고 떼시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내가 고관절이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천천히 각도를 서서히 넓혀주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요.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아프시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저기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해봤는데 너무 시원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와. 근데 저는 보면서 아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희경 씨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아픈데 정말 시원한 느낌이죠. 저도 집에 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네,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바로 요추염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급성 요추염자를 주의하셔야 되죠. 요추염자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요추염자가 뭔가요? 좀 어렵죠. 네. 일단 요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척추뼈 중에서 허리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요추라고 해요. 목 근처가 경추, 그리고 가슴 근처 흉추, 그 밑이 요추고요. 꼬리뼈 위쪽까지 있는 5개의 척추뼈를 말합니다. 염자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사실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흔하게 쓰이시거든요.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삐끗하면 나 다리 삐었어. 라고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염자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대나 근육 같은 게 살짝 손상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추염자라는 건 요추라고 하는 척추뼈 사이를 이어주는 근육이나 인대에 약간의 손상이 가해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주로는 아무래도 뼈와 근육이 약한 노인층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인분들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빙판길이 많은데요. 여기를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잘 걷겠다고 허리에 힘을 주면서 걷거나 혹은 또 넘어져서 중심 잡겠다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비만도 요추염자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급성 요추염자 같은 경우는요. 허리뼈를 연결해주고 있는 인대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찢어져서 통증까지 함께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넘어지면서 중심 잡겠다고 허리를 과도하게 움직였을 때 또는 요즘 택배 많이 받으시죠. 네. 이때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잘못된 자세나 또는 이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바닥에 물건 짚는 거 지금 택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신문 짚다가요 갑자기 삑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 때 한 이틀 정도를 거의 뭐 걷지도 못하고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허리에 부담 가지 않게 바닥에 있는 걸 집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들어야지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지 제가 이번에 또 시경 씨랑 함께 지금 뭐 제가 만만해 보이세요? 그럼 한번 또 나가볼게요. 네, 그렇게 근데 두 분이 열일하시네요, 정말. 네. 택배가 왔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희경 씨 먼저 한번 어떻게 들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집에 택배가 왔다. 왔다. 네. 그럼 저는 이게 일단 반가워하고 왔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들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맞아. 저도 이렇게. 이렇게 들죠. 딱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드시면 허리 건강을 망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 지금 편한데? 이게 좀 좀 더 무거운 무게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희경 씨 저랑 마주보고 좀 해볼까요? 네. 자, 물건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희경 씨는 물건하고 몸 사이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죠. 네, 멀었어요. 지금도 좀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려면 어떻게 허리를 굽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들면 허리가 삐끗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무릎이 굽혀지네요. 허리가 맞습니다.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우리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한쪽 다리를 무릎 꿇고. 맞습니다. 꿇고 이렇게 그 자세가 되게 꽃다발이죠.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몸을 가까이 하고 다리를 한쪽은 굽히고 한쪽은 무릎에 닿고 그다음에 물건을 들을 때 여기 홈이 있으면 홈에다 끼워주면 좋고 안 되면 중간에 들면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 바닥에 최대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때도 최대한 허리가 제가 조금 구부러져 있긴 하지만은 최대한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최대한. 이 상태에서 물건을 들 때 허리의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네. 다리와 무릎의 힘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쫙. 아, 런지하는 느낌도 맞습니다. 살짝 나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리 힘과 무릎 힘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지면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다치시죠? 무리하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걸 지금 딱 들어보니까 네. 아까는 저는 제가 그 자세가 편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알려주신 자세로 하니까 네.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구나라는 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3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까이 하고 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그다음에 다리와 무릎의 힘으로 들어준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택배는 저희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가져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니 뭐 요즘 뭐 택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저도 뭐 매일 아침 나오면서 문 열면서 하나씩 들거든요. 맞아. 저도 그냥 희경 씨처럼 들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해서 프로포즈 자세로 네. 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우고.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게 너무 무겁거나 뭐 이렇게 들 때 요추염자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 발로 툭 차서 옆으로 밀어 놓으시면 돼요. 그것도 좋네요. 그거 몰랐네요. 아내나 남편이 해결하겠죠. 네. 요추염자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의서에 보면요, 요추염자를 좌섬요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좌섬,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번개가 치는 듯하다. 어떤 느낌 오세요? 허리가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데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고 네. 통증이 나타납니다. 으악.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부 염자가 생기게 되면요. 호흡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쪽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한쪽의 근육이 쉽게 이렇게 경직이 되는데 경직이 된 쪽으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리고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가 유독 한 곳이 유독 아픈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있으면 요부 염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 통증은 자세를 움직일 때마다 심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좋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틀 동안 꼼짝도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앉거나 눕기도 힘들고요. 걷기도 힘들어서 맞아요.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택배 박스를 딱 들다가 삐끗했어요. 요추 염자가 오면 어떤 치료를 해요? 요추염자는 이제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일주일 정도 걸린 경우도 있고 길어도 한 2주 안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다치셨을 때는 48시간 정도는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체 움직임을 줄여주면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느껴지시면 우리 약물 치료,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쭉 약 복용을 하신다거나 쉬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리고 내가 움직임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하신다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운동들을 좀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급성 요추염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90% 정도의 사람이 한 달 이내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거나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거나 뻗치는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
한다. 이때는 단순한 염자가 아니라 디스크나 신경계와 같은 다른 증상, 다른 문제이실 수도 있으니까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한방에서는 이제 요추 염자의 원인을 기혈순환의 문제나 근육 경직으로 보는데요. 침 치료, 뜸 치료, 또 부항 치료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추나요법, 또 약침 치료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약물 치료도 하게 되는데요. 침 치료나 이런 뜸 치료를 하게 되면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급성기에는 봉약침 같은 약침 요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허리 삐끗하면 따뜻한 데서 몸을 좀 지져야겠다 그치, 이렇게 맞아. 찜질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이제 허리를 삐시면 보통 아랫목을 찾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갑자기 이완이 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허리를 심하게 삐면 염증이나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 하루나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다음에 온찜질은 그 이후부터 하시는 게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날 추워지는 겨울철에 이 급성 요추 염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몸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죠. 근육도 좀 굳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근육을 잘 풀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어제나 오늘같이 유난히 추운 날이다.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춥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요. 근육도 많이 긴장하게 돼요. 특히 이런 때 중심도 못 잡고 좀 넘어진다거나 삐끗하면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이 좀 경직이 된다거나 하면 요통의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따뜻하게 옷차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선생님, 이 요추 염자에 좋은 혈자리 몇 개만 좀 찝어주세요. 네, 제가 요추 염자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두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목에 있는 골륜혈입니다. 이게 바깥쪽 발목에 보면 복숭아뼈가 있죠. 이게 푹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튀어나와 있는 산이 마치 골륜산처럼 높다고 해서 이 뒤쪽의 혈자리를 골륜이라고 하는데 바깥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요, 근만성 요통, 또 추간판 질환, 좌골 신경통, 다리 쪽으로 저리는 방사통이 나타날 때 좋은데 재미있는 게 볼까요? 이 선을 쭉 타고 올라가 볼게요. 네. 손을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죠? 허리로 갑니다. 네. 그래서 골륜을 자극하는 것은 허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중혈입니다. 위중혈. 위중혈은 무릎 오금이 뒤쪽에 여기 보면 움푹 파인 곳이 있죠. 위중혈입니다. 이 부위도 근만성 요통이나 또 척추 추간판 질환, 또 이렇게 척추 관련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척추 기립근, 허리의 근육이 약해서 허리를 자주 삔다고 하면 이 위중혈을 자극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극 방법은 손가락으로 해줘도 좋고 집에 하나씩 있는 지압봉을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나도 좋습니다. 살래 오늘. 오늘 유행어 같아요. 네. 집에 하나씩 있는 누구나 다 지압봉으로. 그래서 네. 선생님 그거 얼마예요? 네, 오늘 저희가 뼈 건강 지키는 방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주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날이 정말 춥습니다. 날씨 어떤지 알아보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두툼한 겉옷과 함께 방한용품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2도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바람이 잦아들어서 어제만큼 추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와 강원 지역은 한파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서울은 한낮에 영하 2도, 청주는 영하 1도가 될 텐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대 20cm, 호남에도 8cm가 더 올 텐데요.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한파가 언제까지 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토요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날이 다소 춥겠습니다. 그래도 일요일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랭질환 걸리지 않도록 겹겹이 껴입고 나오시고요.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경직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다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뭐 뼈 건강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몸이 경직되면 다치기도 쉽고 또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독감 유행입니다. 마스크 착용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